막시즘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제도를 파괴해야 하는데 그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니꺼 내꺼 이렇게 가르는 거, 그것이 바로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 가족제도라는 것은 이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만든 억압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압과 착취의 근원인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제도를 타도해야 되고, 가족제도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 억압 등 이 모든 억압에 대해서 투쟁하라. 그래서 이 투쟁을 혁명의 중심축으로 구축하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2년 6월 12일자 노동자 연대신문에도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전국 성향 당 내에는 100% 친동성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민주노총과 동성애 인권화 운동 측은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막시즘 공산주의는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절반을 붉게 물들이면서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볼셰비키 혁명,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의 그 막강한 세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인 1918년 혁명동지회에서 평등을 내세워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등을 내세워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면서 기독교가 가진 재산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기독교 재산 몰수, 둘째, 기독교 종교교육 금지, 셋째,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유로 무기를 앞세워서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막시즘 공산주의는 기존 체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쇠퇴했습니다. 이 과거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는 총칼을 앞세운 공산주의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이 앞세우고 있는 가짜 휴머니즘, 그리고 그 성혁명에는 무릎을 꿇었고 이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이 동성애를 앞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거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서양은 크게 3번의 정신적 계몽기를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BC 3세기 스토아파, 두 번째가 17, 18세기 유럽 계몽 철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960년대 이후에 이 바로 네오막시즘입니다.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요, 막시즘 공산주의가 쇠퇴할 당시 열혈 공산주의자들이 칼 마르크스에 져서 경제학 철학 수고를 바탕으로 해서 칼 마르크스에 져서 경제학 철학 수고에 막시즘 공산주의에다가 당시대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휴머니즘을 결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막시즘 공산주의는 뒤로 숨기고 좋은 단어 휴머니즘을 앞세웁니다. 즉 휴머니즘, 인권, 평등, 평화, 소수자 인권 보호, 나눔, 정의, 공동체 이런 그럴싸한 단어를 앞세우니까 폭발적인 추종자들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야, 이거 휴머니즘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폭발적인 추종자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68혁명을 절정으로 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이 서구 사회의 이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그 모양만 같을 뿐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보 PPT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단어가 같으니까 아예 뭐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면서 별 거부감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열혈공산주의자 레닌의 영호 혼란 전술에 서구신 것입니다. 이 네오마르크시즘 역시 공산주의 인물론, 무신론의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첫 번째 단어 인권. 이 인권이라는 것은 이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창조주가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와 틀을 이 인간 억압과 착시라고 보는 것이고 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년대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덕혁명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의된 인권 개념이 이 현대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구체적으로 이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구체적으로 동성애, 혼전 성관계, 불륜, 그리고 급진 다문화, 세계화, 급진 페미니즘, 낙태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평등, 기회평등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의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입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단어는요,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계급, 소수자는 그간 무조건 피해를 받아온 계급이라는 이상한 이분법, 극단적인 이분법, 즉 마르크시즘의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그런 이분법을 사용해서 소수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수자보다 더 특혜를 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는 원래 미국 동성애 활동가들이 미국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게이들을 공격적인 도전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묘사하라는 그 동성애 에이전다의 근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수자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그리고 노동법에서 청소년이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 사회적 약자와 동의어로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본인들이 잘 배우셨고 잘 사는 그런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숫자가 단지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 인권 보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 인권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소수자 인권 보호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수자 인권 보호, 소수자들도 인권도 보호해주고 다수자들도 인권도 보호해주고 서로 같이 좋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소수자 인권 보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수자에게는 인권이 있고 다수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다수자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이것이 다수자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 PC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1월 달에 여호와 증인 신도라는 그런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청년들이 본인들은 그 종교적인 이유, 양심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교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 청년들이 내가 종교에 있어 종교적인 신념, 이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악입니다. 종교 소수자인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선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종교 다수자인 기독교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악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소수자 인권보호입니다. 현재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이처럼 소수자를 강조하는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헐버트 마르쿠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버트 마르쿠제도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3대 사상가로서 3M이라고 불립니다. 마르크스, 마오쩌둥, 마르쿠제. 그 3M 중에 하나인 마르쿠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수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체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존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소수자 계층이야말로 반체제적인 혁명적 성격과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소수자들을 급진적 체제 변혁의 주체로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소수자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소수자 그룹이 서로 참여하고 연대하여, 즉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하여 혁명의 중심축을 이루라는 네트워크 투쟁이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소수자 단체를 형성해서 다른 소수자 단체들과 참여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체제 변혁의 주체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해방과 혁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들이 주장하는 나눔에 대해서는 잠시 후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네오마르시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네오마르시즘이 수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마르시즘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이드의 심리학, 에로스 사상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헤름 라이의 성정치, 성해방, 성혁명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마르시즘의 중심 인물인 헐버트 마르쿠제는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가 밖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애 충동 에로스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해방은 본능의 보편적 충동에 있으므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해방이다. 무의식 속의 쾌락의 충동이야말로
급진적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인데 기존의 문명 체제가 이 성욕, 리비도를 억압해서 노동이 필요한 정력으로 바꿔서 기존 사적 소유, 자본주의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들은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인간이 가장 극도의 행복과 쾌락을 느끼는 것이 본능이 충족되었을 때 특히 그 본능 중에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 줄 때가 가장 쾌락 수치가 낮고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이 억압과 성적 쾌락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르주아들만이 성적 쾌락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적 쾌락에서 소외되었다는 그 소외 이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 소아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성관계하는 수간, 그리고 짐승결혼, 그리고 기계성애, 시체성애 이런 30여 종이 넘는 성적 욕구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성혁명, 성해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오마르크시즘이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196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추종자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히피족이 출현했고 경제 종속 이론 그리고 남미의 해방신학 등이 20세기의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양의 중심 세력들은 이 히피 세대들이 자랐거나 그 자녀들이 유엔이나 유럽 국가의 상부 구조를 장악해서 이 위험한 사상대로 그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가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고 평등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결혼이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아성애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수간이 합법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인간 매춘과 동물 매춘이 동일한 가격으로 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합의만 있다면 부모와의 성관계, 그 자식이 성인이라면 합의만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도 합법이라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와 스웨덴입니다. 이러한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 예술 문화 정책, 이것이 바로 문화 좌파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하는 이 문화 좌파에 의해서 이렇게 유럽이 무너졌고 그 영향력이 미국에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거에 칼 마르크스는 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 사회의 하부 구조를 변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사회 정치인들의 그 의식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회의 상부 구조를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즉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나라의 상부 구조, 국회, 법원, 그리고 또한 군대, 경찰, 교육, 정치, 복지 등이 이 위험한 세력들에게 장악을 당하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뀌어가고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마르크시즘이 사상적으로 팽배해져 갔을 때, 이를 막지 못했을 때 이 전 세계가 혁명과 군사력으로 공산화되었고 인류를 비참한 현실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져가는 이 네오마르크시즘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인류가 또다시
그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네오막시즘이 이 상부 구조를 장악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오막시즘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하부 구조가 아닌 상부 구조를 장악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해방을 추종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포르노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간통죄 폐지를 이뤄냈고 얼마 전 납태죄 폐지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은 이러한 절차들이 30년, 40년을 걸쳐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즉 동성애 퀴어 축제,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을 폐지시키고 생활동반자법 통과, 차별금지법 통과, 그리고 동성결혼 통과,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혁명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단 몇 년 만에 순식간에 이것을 해치우고자 이 성혁명의 쓰나미가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네오막시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가 막은들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3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성결혼이 동성동본 결혼 아니야? 우리나라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가 된 지가 언제인데 뭐 동성결혼이 어떻다는 거야. 자, 3번 이도저도 아무것도 난 잘 모르겠다. 한번 제가 객관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1번 맞다. 자, 2번 아니다. 3번 이것도 모르겠다. 네, 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UN 193개국 중에서 헌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나라는 6개 있습니다. 6개. 그런데 오히려 이 동성의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아예 동성 결혼은 안 된다고 개정해버린 나라가 무려 28개국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 동성애 이거는 인권으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에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조차도 없고요. 심지어 국제관습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유엔이나 유엔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권으로 권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12%에 불과한 나라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이것을 자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언론에 실리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처벌하는 나라가 87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큰 무기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유전자가 그런 걸 타고나는 걸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93년 동성애 과학자 해머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사이언스지에 내가 동성애 유전자 XQ28을 발견했다라고 논문을 냈습니다. 사이언스지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과학 잡지에 그게 딱 나니까 일반인들은 어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8년 후에 이 해머가 그런 유전자 없다라고 명백하게 논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 라마고 파란 등이 인간 전체 게놈 중에 전체 이 조응성의 유전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며칠 전 8월 30일 매일경제신문에도 영국과 미국의 그 동성애 경험자 47만 명으로 7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이거 너무 과학적인 거고 통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그러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한 명이 동성애자면 일란성이니까 나머지 한 명도 100% 동성애자이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 201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만 가지고요. 한쪽이 동성애자면 다른 한쪽은 과연 동성애자 확률이 몇 %나 될까? 10% 내외였어요. 이 10%라는 통계 수치는 과학적으로 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유전이라면요, 동성애자들은 후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후손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즉,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동성애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인권이고 그리고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요? 괴벨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나치 독재자로 만들어준 악마적인 선동의 천재 괴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자꾸 반복하면 대중은 믿게 된다. 그리고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박하려는 순간 대중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미 우리 국민들과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동, 언론은 이러한 대중들의 교육자요, 조직자요, 선동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동의 방법으로 신문, 언론, 매스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의 위험이라던가 동성애의 모순점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방송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막시즘, 네오막시즘의 그 인권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권이 있다는 천부 인권입니다. 동성애자도 당연히 인권이 있으신 거고 동성애자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인간들을 선동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억압받아왔다는 그 억압받은 계급만 인권이 있고 억압하는 계급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간 억압받아왔던 계급이 이 투쟁을 통해서 이 억압을 깨트리고 이 승리했을 때 쟁취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죠. 승리하지 못한다면 인권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인권인데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이 작은 차별금지법, 학생과 교사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부모와 학생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인권이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 즉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전국에 현재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 서울, 그리고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전국 교육감이 이것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학부모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교를 권력구조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 장소로 가르치는데요. 교사는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자. 학원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리고 학생은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계급. 가정도 부모는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계급. 자녀들은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 자녀들이 자신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이 억압을 깨뜨려야만 쟁취할 수 있다는, 인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자녀의 인권은 있고 부모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권리는 있고 의무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이 교회에 가라는,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는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에 가라라는 이 어머니를 자녀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배운 대로 아동학대죄로 고발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 좀 하라 집에서 라고 하면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 옹호관에게 고발하는 것, 그것이 학생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교사를 때리는 영상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교사를 때리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학생은 컵으로 여자 교사의 머리를 때리고 큰 소리 치는 것도 모자라 여자 교사를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촬영만 할 뿐 폭행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교사, 억압하는 계급인 교사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짜 인권에는 동성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악한 인권을 고스란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시 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이니까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인권 교육에만 예산의 90%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인권조례를 배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인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인권인데. 그리고 공부 안 할 권리,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수업 시간에 잘 권리, 가출할 권리, 술 마실 권리, 또 양심의 자유라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성해방을 또한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한 성혁명가이신데요. 자, 보시면 이것이 강원도 교육연수원 교재입니다. 선생님들 교재인데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과 연애를 할 권리, 동성애를 할 권리, 임신할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그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소년 단체인 이런 아수나로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섹스ual 권리, 임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니까. 자, 그런데 저기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학생들이 국민 계몽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관련된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광주 지역 이 여학생이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뉴스를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아요? 저 출산시대라면서요. 그래서 공소에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시고.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흉내낸 네온 막시즘, 이 정신세계 자체를 가조시키는 것이 문화혁명이고요. 이 네온 막시즘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신개조. 자, 초등학교 5학년 보건교과서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교과서를 학생들이 다 학교에 두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한 나치 그림으로 5학년 때 성교육을 받습니다. YBM 출판사 것이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과서 YBM 출판사 역시 참 표지가 예쁘죠. 그런데 PPT도 놀래서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성기가 삽입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저쪽 좌측 아래에 보면요. 그래서 배우는 곳이죠. 이것도 YBM 출판사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학부형들이 이제 놀라 나자빠지셨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받을수록 성적 논란, 성문제가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에서 왔는데요. 충남의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팀이 학부모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서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이 사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또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 그리고 각 시민단체, 각 학부형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이 YBM사에서 2020년부터는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교육하겠다는 그런 수정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성교육에서 콘돔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로 콘돔을 나눠줘서 학생들이 두 줄로 서서 서로 끼워주는 거 연습. 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교과서 안 열어보셨죠? 이런 교육 때문에 당진에서는 2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빠가 5명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린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이 이 인권옹호관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인권 조례에서 배운 대로요. 또 유치원에서 이 동성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고 부원장님께서 사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좋은 것을 반대하냐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적대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네오 막시즘이 말하는 평등. 자, 네오 막시즘에서는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오 막시즘이 상부 구조를 장악해서 만들어내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성 문제인데요. 양성평등이 아닌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네.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소아성입니다. 성인과 아이의 성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소아성애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소아성애 합법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성애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소아성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육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아성애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근친상간입니다. 이 보시면 성은 평등하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도 평등하다는 것이죠. 이 여성을 보면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다. 손자를 갖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평등이고요. 또 하나가 수간입니다. 수간. 이 인간과 동물의 성도 평등하다.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이 키우고 있던 큰 개와 거시기를 하다가 거시기가 안 빠져가지고 거시기약이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서 그 개의 거시기를 잘라내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수간자가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간에서 멈추지 않고 짐승하고 결혼해서 자신의 재산을 인간이 아닌, 자식이 아닌 짐승한테 상속을 시키는 게 동물 결혼, 짐승 결혼. 이것이 성평등입니다. 근데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를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성매매 로봇.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감정을 가진 로봇과의 결혼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변호사가 크리스 세리어라는 사람은요, 2014년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의 노트북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노트북은 음란물이 가득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젠더 평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젠더 평등. 그러니까 요즘은 이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젠더 폭력, 젠더 감수성 뭐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요. 젠더라는 개념에는요, 동성애도 포함되고 그리고 성전환자도 포함되고 남성, 여성도 포함되고 제3의 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몸에 남자 성기는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오늘따라 여자인 것 같아. 자기가 느끼기에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근해가지고 막 일하는데 막 힘이 솟아요. 이게 오늘따라 내가 남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남자로 다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 젠더, 여성이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막 남성같이 막 자기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남성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여성이었다가 남성이었다가 여성이었다가 남성이었다가 막 움직여, 이게 플루이드 젠더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나를 생각해보면 한 3분의 1은 여성스러운데 3분의 2는 좀 남성스러운 것 같아. 뭐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거, 뭐 반반이 나는 여성인 것 같고 반반은 남성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젠더로 인정이 되고요. 또 나는 잘 모르겠어. 넌 젠더, 이런 것들 70여 종이 넘는 이런 젠더들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 같은 이 개념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권 감수성, 소위 뭐 이들이 말하는 젠더 감수성을 제가 좀 측정하기 위해서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남성이 그 거시기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의 젠더가 여성이라는 거죠. 난 여성이야 라고 해서 법원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내 성별을 여성으로 고쳐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겼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이겼다 1번, 아니다 졌다 2번, 3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가 뭐 그래? 자, 1번 이겼다, 2번 졌다, 3번 뭔 소리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이겼습니다. 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진아 부장판사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요 여기 학원에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요. 그럼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나요?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되나요?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성별은 호적이 여성이에요. 자, 또 하나 질문. 그럼 이분은 군대를 갈까요? 안 가죠. 호적이 여자니까요.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젠더의 문제점은 기존의 성별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성별 개념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살하는 공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 이 젠더 평등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성적 소수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육상 경기입니다. 여성 육상 경기. 그런데 1등, 2등,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등, 2등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런데 저분들의 젠더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마라톤 경기,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한 것이죠. 그래서 1등, 2등을 했고요. 저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셀리나가 3등을 했죠. 그래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학교 코치에게 항의를 하니까 학교 코치가 대학 입학을 할 때 원서를 좋은데 안 써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19살에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해군이었던 아주 건장한 남자인데, 자, 저렇게 팔론 팍스라는 사람입니다. 젠더가 여성이라면서 여자 격투기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팍스죠. 우승 후보자. 이 여성 우승 후보자의 두개골이 파손됐습니다. 근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15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선수도 올림픽 이런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결국 젠더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인지라고 하는데요. 성인지 예산, 성평등, 젠더평등 이런 것에 투자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31조입니다. 31조. 31조 7,953억. 자, 그럼 국방비 예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46조 7천억 원. 국방비는 46조. 성인지 예산은 31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가 이러한 시대 사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그 반기독교 정서를 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나눔이라는 것인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나눔은 국민들이 세금을 냈고 의무를 다했으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그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나 그 가짜 난민,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국민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은 그 어떤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인권 변호사에게 달려가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서구 사회가 이처럼 난민들을 나눔 그리고 인권이라는 단어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이 무분별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바람에 국부는 탕진이 되었고 그 복지 혜택을 빼앗기는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은 감사를 하기보다는 더 많은 나눔 그리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치안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역시 급진적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인 동성애자들의 그 성병인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811억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했는데요. 그 90%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보험 예산에서 90% 지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5% 지원, 국가에서 나머지 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100% 국가에서 이 에이즈 치료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환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지원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백혈병 어린이들은 단돈 20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민단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이즈 치료비, 무상 치료비라면요 얼마든지 이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취업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고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남을 예산입니다. 또한 체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불법 체류자 육성 정책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1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상 그 외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무자들 5명 중에 1명이 적법 체류자고 나머지 4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 비정규직 아시잖아요. 그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130만 원이신데요. 이 불법 체류자들은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는 세금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들은 국가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번 돈을 고스란히 봉국으로 수조 원을 이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될 돈을 수조 원을 봉국으로 송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점이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손가락이 잘리면 그 치료비를 비정규직이 다 내야 되는데
이 불법 치료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비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침에 따라서 무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무상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가 유공자나 그리고 상위 국영들이 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왜 우리 국민들이 불법 치료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대우 국민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럽니다. 불법 치료자들이 하는 노동도 똑같은 노동이니까 똑같이 국민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족이나 그 외국인 혹은 불법 치료자들이 노동과 말이 통하고 기술이 통하는 한국인의 노동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불법 치료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법 치료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0년 동안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 치료자들이 만약에 노조를 설립해서 민주노총에서 배운 대로 노동해방을 외친다면 우리 국민들, 이 사업주인 우리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인권이나 나눔일지. 자, 또한 불법 치료자의 자녀들도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국인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 교육을 받고 있고요. 2011년부터는 법무부가 고등학교까지 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대학 입학 문제에 있어서요, 이들은 급진적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대학 입학에 있어서 과산점 정도가 아니라 특혜 입학, 수능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서강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교대 이렇게 23개 대학에서 그 수능 시험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입학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불법 치료자 자녀들이 적법한 외국인 자격을 취득한다던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주민 자녀들에게, 가정 자녀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입학했다고 치고요, 대학 등록금은 어떨까요? 대학 등록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으로, 그 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이 등록금이 거의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거의 면제고요. 등록금만 면제인 것이 아니라 용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알바에 시달리고, 그리고 졸업을 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대학 학자금 대출 빚에 허덕이는데,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단 한 푼의 빚도 없이 본국으로 유유히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그 등록금, 학자금 대출금 갚느라고 허리가 휜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마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치료자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이 빼앗기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들이 살기가 너무 무서워서 치안이 질서가 너무 파괴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히려 이 한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치료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적법 체류자로 입국을 했다가 불법 체류자로 고의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또한 이 급진 다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급진 다문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원래 이 이주민들과 결혼했을 때 과거에는 영광로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사를 오면 이 펄펄 끓는 영광로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녹아서 하나의 강한 새가 돼서 강한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영광로 사회였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샐러드볼 사회입니다. 그 샐러드를 보면 뭐 사과는 사과대로 맛과 향과 모양을 유지하고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대로 맛과 향과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조화돼서 얼마나 맛있고 싱싱하냐. 그런 것처럼 이주민들이 오면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인정해줘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서 오면 국적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입니다. 한국 문화가 되어야죠. 한국인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급진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요, 28만 명에 불과한 다문화 가정 복지 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232억, 결혼 이민자와 귀화 등 국적 취득자 등 포함입니다. 그런데 120만에 이르는 그 가난한 한국인 엄마 아빠를 둔 가난한 한국인 어린아이, 그 한국말 가정, 가난한 한국인 부모 가정은 그 절반 수준인 660억에 불과합니다. 120만에 이르는 한국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그 100억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28만 명에 불과한 다문화 가정 그 예산 1000억대가 넘는 것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가난한 한국인 엄마 아빠를 둔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 가난한 우리나라 엄마 아빠를 둔 한국인 저소득층 결식 아동 급식 541억 전액 삭감, 장애 아동 무상 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어린이집들 지원금 전액 삭감, 그리고 한국인 장애인 교육 예산 1조 4천억 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이 추구하는 다문화의 극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수자 인권보호, 이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수자 인권보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기성애자, 시체성애자 이런 분들을 인정해주고 적극 육성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상적 소수자입니다. 즉 공산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추종자들도 사상적 소수자니까 무조건 존중해주고 육성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과자들, 안보사범, 이런 간첩들, 고첩들 이런 사람일지라도 경찰이라던가 군대라던가 기무사 이런 데 채용되고 배치되고 승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 소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종교 소수자, 또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교라 할지라도 종교 소수자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이것을 더욱 육성하고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가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처벌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침묵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질서가 유지되고 보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이 사회 상부 구조를 장악하고 법, 심지어는 작년에는 헌법까지 개정해서 이러한 네오마르크시즘을 이 대한민국에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다수인 국민들께서 그 침묵을 깨고 이 위험한 세력들과 전쟁을 시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